네, 우선 이 6단원은 물질의 특성 단원으로서 크게 이 단원은 첫 번째로 물질들을 나누는 것. 그래서 순수한 물질이 무엇이고 순물질이라고 이야기하죠. 순물질과 그다음에 여러 물질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을 구별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순물질에서 조심할 거는 순물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들 원소들을 순물질이다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화합물이라 부르는 것들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소, 산소 이런 건 이제 원소라고 하는 거 하나의 원소로 되어 있는 거. 그런데 뭐 NaCl 두 개죠. H2O 이렇게 여러 개의 원소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도 하나의 물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런 동그라미 하나 이런 거 순물질인 건 당연히 아는데 뭐 동그라미 하나에 여기에 빈 동그라미 두 개가 붙었다. 자, 이런 것도 결합되어 있는 이 한 물질만 있으면 얘도 순물질을 보는 거다라는 걸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소금이나 물, 뭐 이런 것들도 다 순물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걸 말하는데 균일하게 섞여 있느냐. 여기에 이런 물질들이 균일하게 섞여 있느냐. 아니면 균일하지 않게 섞여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질의 특성 중에서 그렇다면 순수한 물질이라면 이 순수한 물질들만 갖는 성질을 우리는 물질의 특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배운다고요. 첫 번째는 끓는 점, 그 다음에 밀도, 세 번째 용해도. 그래서 각각의 이 물질의 특성을 공부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섞여 있는 여러 가지 혼합물들을 분리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단원이 바로 이 물질의 특성 단원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순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 한 종류로 되어 있는 거, 예를 들면 구리, 금, 뭐 산소 이런 것들 다 원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화합물도 순물질에 들어간다.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거, 뭐 물, 염화나트륨, 이산화탄소, 에탄올. 자, 여기에 조심해야 되죠. 이거 얘네들은 순물질이라는 걸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균일하게 섞여 있느냐, 아니면 고르지 않게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균일과 불균일 혼합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물질 특성을 보게 되면은 순물질은 그 물질의 특성이 순물질은 일정하다. 이런 끓는 점과 녹는 점 이런 것들이 항상 일정한 것이 바로 뭐냐면 순물질이다. 혼합물들은 섞여 있는 물질들은 일정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림으로 보는 게 이제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되겠는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요 그림 한번 볼게요. 순수한 물에 끓는 점은 일정하게 100도가 유지가 된다. 그죠? 일정하지만 소금과 섞여 있는 이 혼합물은 끓는 점이 순수한 물보다 높아지게 된다. 음, 그래서 소금물에 끓는 점이 더 높아지고 일정하지도 않다라는 거. 잘 보시면 되겠고 어는 점은 물이 얼 때는 0도에서 얼지만 소금물 같은 혼합물이 얼 때는 더 낮은 온도에서 얼다. 그러니까 끓는 점은 더 높아지고 어는 점은 더 낮아진다는 거. 그 다음에 녹는 점도 마찬가지인데 녹는 온도가 있는데 순수한 물질의 녹는 점이 A라는 물질의 녹는 점이 이만큼이었고 B라는 물질의 녹는 점이 이만큼이었다 라고 하면은 그 혼합물의 녹는 점은 그것보다 낮아진다. 그러니까 끓는 점만 더 높아지는 거고 어는 점과 녹는 점은 혼합물일 때는 더 낮아진다는 거. 이런 특성이 있었죠. 다 한 번씩 개념을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가 끓는 동안에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과학에서 점이라고 하면은 온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
끓는 점의 특징 중요한 것은 압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주변의 압력이 높아지면은 끓는 점도 함께 높아지는 특성이 있고 낮아지면은 함께 낮아지는 특성이 있다. 압력의 영향을 받는 거죠. 음, 그래서 끓는 점은 이렇게 물질의 종류가 다르면 메탄올과 에탄올을 가열했다. 그러면 메탄올이 끓는 점과 에탄올이 끓는 점이 다르다는 거.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거 있고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물질들 사이에 작용하는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액체가 있을 때 이 액체 입자들이 이렇게 떨어져서 기체가 돼야 되는데 이 떨어지려고 하는 이 힘, 붙잡고 있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힘을 뭐라고 하냐면 액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인력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이 잡아당기는 인력이 세면 셀수록 어, 날아가려고 할 때 얘를 못 날아가게 막으니까 더 많은 열이 필요하죠. 따라서 인력이 높으면 끓는 점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물질마다 인력이 다 다르니까 끓는 점이 다 다른 것이고 인력이 셀수록 여기서는 지금 에탄올 인력이 메탄올보다 더 크니까 끓는 점이 더 높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에탄올의 분자 사이의 인력이 더 세기 때문에 끓는 점이 함께 어떻게 된 것이다? 높아진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같은 물질일 경우에는 뭐 같은 에탄올인데 양이 달라. 그러면 양이 많을 때는 끓는 점에 늦게 도달하고 양이 적을 때는 끓는 점에 빨리 도달하겠죠. 하지만 끓는 온도는 일정하다. 같다는 거지. 어떤 물질은? 같은 물질일 경우에는 같은 에탄올은 양에 따라서 끓는 시간은 달라지지만 그 끓는 온도는 같다는 특징이 있죠. 네. 이런 특징을 기억해 주면 되겠고 녹는 점과 어는 점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그다음 밀도라고 하는 것은 밀집된 정도를 말하는 건데 두 물질이 있다. 이렇게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동일한 부피가 똑같아 둘이. 어, 같은 부피 속에 차지하는 얘들의 질량. 이 A라는 입자를 구성하는 입자가 세모처럼 생겼고 B라는 입자를 구성하는 게 동그라미처럼 생겼는데 세모와 동그라미의 질량은 다르잖아요. 어, A는 요 세모 하나가 2고 B는 요 동그라미 하나가 1이야. 그러면 A가 질량이 더 크니까 부피를 같이 놨을 때의 질량 값이 차이가 나겠죠? 이런 걸 밀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 부피당 질량을 밀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물질마다 다 다르다. 왜?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가 다르니까. 입자가 다르니까 부피당 질량, 즉 밀도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즉 같은 물질이면 밀도가 같고 다른 물질이면 밀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밀도라는 건 부피분의 질량 값으로 구한다라는 거 음,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부피 10ml, A라는 물질이 10ml, 10세제곱센티미터일 때 질량이 20g이었다라는 이 그래프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A의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10분의 20해서 A의 밀도는 2다라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밀도를 구한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고 밀도 차이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은 밀도가 크면 아래로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 문제에서 보겠지만 어려운 건 아니죠. 여기서 A라는 물질이 물에 가라앉고 B라는 물질이 물에 떴다. 그러면 이 B라는 물질의 밀도가 작은 것이고 A의 밀도가 더 큰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 밀도를 보게 됐을 때 특히 기체의 밀도 같은 경우 고체, 액체 다 기체 밀도가 다 있겠지만 기체 같은 경우에는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부피가 이제 크게 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밀도라고 하는 것은 뭐분의 뭐라고 그랬죠? 부피분의 질량인데 이 부피가 온도에 따라서 쑥쑥 변하는 게 뭐다? 기체다. 그럼 부피가 싹싹 변하면은 이 전체 값인 밀도도 어떻게 돼? 쑥쑥 변하겠죠. 따라서 기체 같은 경우에는 이 온도와 압력이 밀도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온도 압력을 표시해주면서 밀도를 표현한다라는 거 이거를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거든요. 네, 기억해주면 되겠다. 자,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넘어가 볼게요. 여기는 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6번. 자, 그래프는 물과 소금물의 가열 곡선이다. 굉장히 시험이 잘 나오는 문제예요. 네. 그랬을 때 어떤 게 물이고 어떤 게 소금물을 찾는 거예요. 물은 어떤 물질이죠? 물은 순물질이에요, 혼합물이에요? 순물질이죠. 소금물은요? 소금하고 물이 섞여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그렇지. 혼합물이 되겠죠. 그러면 순물질은 어때요? 끓는 점이 일정하죠. 이렇게. 따라서 니은이 바로 뭐가 될 것이다? 순물질은 물이 될 것이고 끓는 점이 물보다 높으면서 일정하지 않다? 기억이 뭐가 되겠어요? 혼합물인 소금물이 되겠죠.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물보다 끓는 점이 높아진다는 거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자, 그러면 기억. 기억은 물이냐? 반대로 잘못됐네, 그치? 틀렸고요. 자, 니은. 니은 물질의 끓는 점이 100도인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지금 니은을 보면은 끓는 점이 100도인 걸 알 수 있죠. 맞는 말이고. 디귿. 물은 소금보다 높은 온도에서. 자, 물이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 것은 아니죠. 소금물이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 거죠. 자, 리을. 소금물이 끓는 동안 물이 기화하여. 자, 기화한다는 건 뭐냐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기체인 수증기로 바뀌니까 소금물의 농도는 점점 진해지죠. 진해지니까 점점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예요. 남아있는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지기 때문에. 예, 따라서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같이 이렇게 모형으로 주어질 수가 있어요. 이 문제 한번 볼래요? 소물질 입자 모형에 해당하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었는데, 음, 자, 순물질이라고 하는 건 입자 모형이 한 종류, 한 가지 종류로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지금 A는 지금 이렇게 두 종류니까 얘는 순물질이 아니죠. 자, B는 지금 한 종류로 되어 있잖아. 얘는 순물질이 맞다라고 할 수 있고. 자, C를 조심해야 되는데, 선생님 이게 두 개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붙어 있잖아. 붙어 있으니까 얘는 같은 종류가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죠. 순물질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게 누구냐면 H2O. 이게 H2O지. 예를 들면 H랑 O랑 H 이렇게 결합됐지만 순물질로 본다. 결합되어 있는 건 순물질로 본다. 자, 그러면 D. D도 어때요? D는 아니다. 얘 때문에. 그치? 얘가 순물질 아니죠? 자, E 어때요? 순물질이죠. F 안 되죠. 따라서 B, C, E가 되겠네. 2번 되겠네요. 이렇게 모형으로 주어졌을 때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되시겠죠? 자, 그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 됩니다. 어렵진 않은데 기본 개념을 잘 알고 있느냐. 자, 지금 이 문제에서 항상 이 물질의 특성에서는요.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데 누구를 가열했나를 잘 봐야 돼요. 처음에. 액체를 가열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A, B, C, D는 전부 처음 상태가 뭐였다? 액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서 출발했다? 액체에서 출발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음.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지금 액체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온도가 일정하다는 건 여기가 무슨 점이 된다? A의 끓는 점이 되겠죠. 그런데 보니까 C도 A와 끓는 점이 어때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A하고 C는 지금 끓는 점이 같다? 자, 끓는 점 물질 특성이니까 끓는 점이 같으면 같은 물질로 봐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끓는 시간이 다를까요? 바로 양의 차이 때문에 그렇죠. 양의 차이 때문에. 자, B는 어때요? B는 지금 더 끓는 점이 높은 곳으로 봐서 B가 A와 C보다는 끓는 점이 높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D는 어때요? D, 여기 D. D는 지금 현재 끓는 점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여기 어딘가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D의 끓는 점이 가장 높은 걸 알 수 있어요. 끓는 점 순서를 보면, 그렇죠?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A는 C보다 양이 많다. 자, A가 빨리 끓었잖아. 그러니까 양이 적은 거죠. 그 다음에 B와 C는 같은 물질이다. B와 C가 같은 물질이 아니라 A와 C가 같은 물질이고요.
A와 C는 같은 물질이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되겠죠? 네. 어려운 내용은 없다. 자, 그럼 1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밀도를 구할 때 자주 등장하는 유형인데요. 밀도 문제다. 자, 6단원은요, 문제 딱 보고, 이거 뭐 구하라는 거지? 옆에 써놓고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자, 그림은 질량이 9g짜리인 금속 A를 물이 10ml가 들어있는 눈금 실린더에 넣었더니 수면의 눈금을 나타낸 것이다. 그때 이 금속 A의 질량이 4.5g짜리인 녀석의 밀도는 얼마겠느냐라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4.5g짜리나 9g짜리나 지금 같은 물질이면은 둘의 밀도는 무조건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A라는 금속의 밀도를 구해보면 뭐분의 뭐이 되겠어요? A라는 물질의 부피당 질량의 밀도가 될 텐데 얘의 부피가 증가하면 질량도 함께 커질 거 아니야, 그렇지? 따라서 이 밀도 값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g짜리를 넣었어, 9g짜리를 넣은 거나 4.5g짜리를 넣은 거나 그거에 따른 부피값이 이렇게 같이 감소하거나 증가해서 비례하기 때문에 밀도값은 일정한 거죠. 따라서 우리는 4.5g짜리의 얘의 밀도를 알고 싶으면 지금 9g짜리로 실험을 한 거니까 이 9g짜리의 밀도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금속 A를 넣었을 때 처음에는 여기 10ml의 물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눈금을 보니까 얼마가 된 거냐면 여기가 20하고 30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28ml가 된 거네요. 자, 그러면 10ml하고 비교했을 때 10ml하고 비교했을 때 이 녀석의 부피는 증가한 물의 부피가 바로 즉 28에서 10을 뺀 18ml가 바로 이 돌에 뭐가 되는 거냐면 금속 A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밀도 구하는 공식에다가 자, 금속 A의 밀도는 얼마냐? A의 부피분의 질량을 넣어주면 되는데 자, 부피는 지금 18ml가 증가했다. 18분의 질량은 몇 g짜리 썼을 때? 9g짜리 썼을 때 그럼 얼마예요? 0.5가 된다. 그러면 4.5g짜리의 밀도 역시 부피가 그의 절반으로 주니까 밀도 값은 똑같이 0.5로 유지가 되는 거죠. 밀도 값은 물질의 특성이니까 같은 물질이면은 질량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밀도 값은 항상 똑같은 거다. 되시겠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끓는 점, 밀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고 16번 문제를 보면 자, 물 위에 뜨는 물질을 골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물에다가 지금 A부터 E까지 물질을 넣었을 때 이 물에 뜬다라고 하는 건요. 어떤 애가 물에 뜬다 그랬어요? 밀도가 작으면 뜬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 물의 밀도는 1이라고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밀도는 얘가 1이니까 1보다 어떤 애들이 위에 떠오르겠어요? 얘는 1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위에 뜨겠죠. 그러면 구해보는 거지. 20분의 10이니까 0.5죠. A 0.5. B는 20분의 30이니까 1.5. C는 4분의 3. D는 80분의 42분의 1. E는 80분의 20, 4분의 1이 되겠네. 자, 그러면 지금 요거 얘네들은 다 1보다 작네요. 그렇죠? A, C, D, E. 얘네들은 1보다 작으니까 밀도가 1보다 작으니까 물 위에 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겠죠.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이 정도 되나요? 네, 그러면 이제 끓는 점과 밀도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
자, 20번 문제 한번 20번 아니고, 이건 하지 말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면 되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 없다라고 보면 되겠고, 자, 2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7번 풀어보셨어요? 음. 하다가 여러분들 풀다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여기 채팅창에 남겨줘 보세요. 자, 이런 문제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주. 음. 녹는 점이랑 끓는 점을 준 다음에 얘가 상온에서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이걸 찾으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어떤 물질에 녹는 점이 있을 때고 어떤 물질에 끓는 점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물질이 어, 녹는 점보다 아래의 온도에 있다. 이 A라는 물질이. 예를 들어서 녹는 점이 0도고 끓는 점이 100도야. 어떤 물질이. 이건 물이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50도의 온도에서 얘는 고체겠냐, 액체겠냐, 기체겠냐 이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50도는 어디 있어요? 0도씨보다 아래에 있잖아. 그럼 아직 녹기 전이니까 얘는 무슨 상태에 있다? 고체 상태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자, 만약에 30도씨에서 그럼 얘는 무슨 상태냐 그러면 30도씨는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 있잖아. 그럼 얘는 녹긴 했는데 아직 끓긴 전이니까 액체 상태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끓는 점보다 높은 상태가 되면은 그 물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체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걸 통해서 A, B, C, D, E를 보게 되면 자, 상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거는 뭘로 기호서라 그러면 위에 상온이 보통 이제 한 25도를 얘기하는데 여기는 20도로 합시다. 15에서 25도 사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A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A는 지금. A라는 물체는 수직선으로 그려보는 거야. 녹는 점이 마이너스 190이고 끓는 점이 마이너스 43도인데 상온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20도라고 하면은 20도는 끓는 점보다 훨씬 높은 점에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상온에서 무슨 상태일 것이다?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A는. 그러니까 A는 무슨 상태다? 얘는 기체다. 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그럼 B는요? 328도와 1740이잖아. B는. 328도에서 녹고 1740에서 끓는다는 건데 상온은 어디 있어요? 328도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 있잖아. 그럼 얘는 상태가 뭐다? 아직 녹기 전이다. 고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네,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끓는 점과 우리 밀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건데, 용해도거든요, 용해도. 용해도를 좀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자, 용해도라는 건 뭐냐? 쉽게 말하면 물에 녹는 정도예요. 그러면 물이 기준이 있는데 얼마냐면 물 100g이 기준이에요. 어떤 물질을 녹일 건데 물 100g에다가 얘를 녹일 거야. 근데 얘가 무한정 녹는 것이 아니라 최대로 녹는 양이 정해져 있거든. 예를 들어서 녹였더니 이 물질이 50g이 최대로 녹고 더 이상 안 녹더라.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때 야 너는 물에 50이 녹을 수 있구나. 용해도는 50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50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50의 의미는 너는 물이 100g이라면은 너라는 물질은 최대로 50까지 녹을 수 있구나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어디에? 물 100g에.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랬을 때 우리가 포화용액과 불포화용액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온도가 있고
용해도가 적혀 있는 이런 곡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온도가 만약에 70도씨다. 그랬을 때 여기에 용해도가 만약에 50이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용해도라는 건 정의는 뭐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물 얼만큼의 100g의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니까 요 50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자, 용해도 곡선이 빨간색 위에 있는 점들은 무슨 점이냐면요. 여기는 무슨 점이냐면 지금 현재 물의 온도는 70도고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얼마다? 50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여기에 20이 녹아 있었어요. 그럼 얘는 최대로는 얼마까지 녹을 수 있어요? 50까지 녹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큼 녹아 있어요? 현재 20밖에 안 녹아 있잖아. 그럼 얘는 얼마를 더 녹일 수 있을까? 30을 더 녹일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음, 아직 더 채울 수 있다. 아직 꽉 차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아직 꽉 차지 않았어요. 불포화 상태예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점은 지금 최대로 꽉 찼잖아. 나는 더는 더 못 녹여. 꽉 찼어. 포화 상태야. 라고 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그림을 한번 이렇게 들어볼게요. 어떤 용해도 곡선이 있는데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이제 보는데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은 다 포화 상태의 점인데 온도가 60도의 온도였다. 이 60도의 온도에서 지금 여기 A라는 점이 있다. 자, 그럼 이 A라는 점은 지금 현재 무슨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 60도에서 지금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이 뭐 50인데 지금 현재 50이 녹아 있으니까 A라는 거는 더 이상 못 녹는다. 포화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A점은 지금 현재 무슨 상태라는 거냐면 물은 몇 g에 물 100g이라면은 요 A라는 물질은 50이 최대한 녹아있는 이런 상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B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B점이 있다, 여기 B점이 있다. 요 B점이 만약에 얘가 25다 그러면 B점 무슨 말이냐면 나는 물 100g에 아직 25g밖에 안 녹아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나는 아직 꽉 차지 않았다. 불포화 상태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 B라는 점을 포화 상태로 얘를 포화 상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고체를 더 넣어주는 거지. 얼만큼? 여기 25만큼 더 넣어주면 포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포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어, 고체를 더 넣어준다. 두 번째, 25g이 지금은 불포화지만 온도를 낮춰가지고 만약에 30도에 가면은 30도에 최대 녹을 수 있는 건 25다. 라고 하면은 얘는 온도를 낮추면 포화 상태로 바뀌게 되잖아. 그래서 온도를 낮춘다라고 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포화와 불포화 상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거를 좀 예를 들어볼게요. 이 책을 보면서 용해도라고 하는 것은 뭘 용해도라고 하는 것이냐? 100g의 용매, 용매라고 하는 건 물처럼 이런 거 녹이는 물질을 용매라고 하는 거야. 이 용매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녹아 들어가는 물질이 용질이라고 하죠. 이 용질의 g수를 용해도라고 한다.
특히 이제 이 고체 같은 경우는 온도의 영향을 받는데 온도가 높아질수록 잘 녹아요. 용해도가 증가한다 이 얘기야. 설탕물을 우리가 높은 온도에서 녹이면 더 잘 녹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보시면 되겠고 기체 용해도는 이따가 하도록 하겠고요. 자, 고체 용해도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예를 들어서 31번 문제를 보자고. 31번. 자, 이런 문제부터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잘 해봐야 되는데 자, 그림은 고체 A와 B의 자, A 물질과 B 물질의 용해도 곡선이다라고 했어요. 용해도 곡선. 음. 용해도 곡선은 항상 왼쪽에는 이렇게 용해도가 적혀 있고 요 아래쪽에는 온도가 적혀 있어요. 온도에 따른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해도가 적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 빨간색으로 칠한 요 A점은요. 이 A라는 물질의 이 빨간색 점은 무슨 점이라고 할 수 있냐면 음, 여기는 지금 현재 몇 도의 온도다? 70도의 온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포화 불포화 얘는 지금 70도에서 포화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빨간 점. 자, 만약에 B점 여기 요 빨간 점 여기도 B한테는 얘도 B가 현재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이 꽉 차 있으니까 여기 이 점은 B한테도 포화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의 상태가 지금 다른 거니까. 자, 보겠습니다. 문제를. 문제를 보면 자, 70도씨의 물 100g에 A를 녹여서 포화 용액을 만든 다음에 40도로 냉각할 때 석출되는 A의 양을 구해라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선 70도씨의 물 100g이니까 70도씨를 찾아요. 온도를 찾아. 이 온도를 여기서 찾는 거야. 찾은 다음에 A라는 물질을 했으니까 우리는 요 A의 용해도 곡선에서 움직이면 돼요. 여기 찾는 거야. 여기 A라는 물질에서. 자, 근데 뭘 만들었대요? 포화용액을 만들었대. 그러면 70도에서 포화용액이 되려면 A는 어디에 있는 상태라는 거냐면 여기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파란색 점이라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 이 점이 무슨 상태니까? 70도씨에서의 포화 상태니까.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 70도씨에서 A를 녹여서 포화 상태를 만들었다라고 했으니까요. 이 상태는 어디냐면 바로 여기 파란 점이 바로 현재의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물 몇 g에 녹였냐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 별표 쳐보세요. 아, 물 100g에 녹였대.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과 똑같은 거냐면 지금 현재 요 포화 상태인 A점인데 물 100g에 녹였대요. 자, 그러면 물 100g에 지금 현재 A가 얼마 녹아있다는 말과 똑같은 거냐면 여기 용해도라는 뜻 자체가 140이라는 뜻 자체가 얘는 물 100g 기준으로 했을 때 용질이 140 녹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따라서 이 점은 물 100g이라고 하면은 A는 지금 현재 얼마가 녹아있다? 140이 최대로 녹아있는 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이해되셨어요? 다시 해볼게요. 자, 지우고 다시 해볼게. 70도씨에서 물 100g에 A를 녹여서 포화 상태를 만들었다 이랬어요. 자, 그러면 70도씨를 여기서 찾은 다음에 A라는 물질을 했으니까 우리는 A라는 곡선에서 찾는 건데 포화 상태를 만들었대요. 그러면 70도씨에서의 포화 상태는 지금 여기 곡선에 만나는 점이 포화 상태인 거야. 지금 현재. 그런데 물 몇 g에 녹였냐라고 했는데 지금 100g에 녹여서 포화 상태를 만들었대요. 그러면 이 A점은 무슨 점하고 똑같은 거냐면 A점은 무슨 말이냐면 용해도가 140이라는 이 말 자체는 물 100에 용질 A라는 물질이 얼마 녹아 있다? 140이 녹아 있다는 말과 같은 거라고요. 용질 A가 140이 녹아 있다는 말과 같은 것이고 항상 기준은 여기 물 100g이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물 100g에 A가 140 녹아 있는 것과 같은 점이 바로 여기 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A는 지금 현재 얼마 녹아 있는 거예요? 140이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현재 이 용액 속에 A는 140이 있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하냐? 40도로 냉각을 한다는 거지.
자, 냉각을 하면은 A의 양은 변함이 없어. 근데 온도만 떨어지니까 요 70에서 40도로 가는 동안 얘를 왼쪽으로 낮춰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올 거란 말이야. 그럼 현재 A는 얼마가 있어요? 140이 녹아 있는 상태인데 40도가 되면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80밖에 못 녹는 거야. 즉 80만 용액 속에 들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차이, 요 차이는 어떻게 돼야 된다? 더 이상 녹지 못하고 고체로 나와야 돼. 이걸 우리가 석출된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석출량은 얼마가 되겠어요? 처음 140 있었는데 80밖에 못 녹으니까 140에서 80을 빼준 것만큼이 석출이 되겠죠? 그럼 얼마가 석출되겠어요? 60만큼이 석출되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140이 녹아 있었는데 지금 온도를 낮추니까 80밖에 못 녹게 되더라. 그러면 나머지 60은 어떻게 돼야 된다? 고체로 돌아와야 된다 이거예요. 석출량. 할 수 있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자, 이해될까요? 네, 지금 세 분밖에 없는데 이해 다 되세요? 넘어갈까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문제인데 31번 70도씨의 물 100g에 이번에는 B가 50이 녹아 있대요. 자, 그러면 70도씨를 찾는 거죠. 찾아. 그 다음엔 B니까 이번에는 B의 곡선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을 때 50이 녹아 있대, 50. 자, 지금 70도씨에서 B가 포화 상태가 되려면 얼마까지 녹을 수 있는 거냐면 80이 녹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50이 녹아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어디 있다는 거냐면 이쯤 있다는 거잖아, 50이. 그죠? 그러니까 나는 아직 30을 더 녹일 수 있다라는 말과 같은 거잖아. 그러면 포화 용액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녹여야 하는 물질은 30g 더 녹일 수 있다 이 말이지.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네, 좋습니다. 39번 문제 한번 해보겠어요? 자, 석출량 구하는 건데 온도에 따른 질산칼륨이라는 녀석의 용해도를 나타낸 것이다. 자, 뜻이 뭐냐 이게 어디에 물 100g에 용해도라는 정의가 뭐예요? 물 몇 g에 100g에 이 녹을 수 있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이게 바로 뭐다? 이게 용해도다라고 한 거죠. 음. 자, 문제 볼게요. 60도씨의 물 50에 질산칼륨이 50노가 있다. 더 녹일 수 있는 양은 얼마냐? 자,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지금 이 표는 지금 현재 물 100g 기준으로 했을 때의 녹을 수 있는 점들이잖아. 녹을 수 있는 양들이잖아.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물 50g으로 주어졌단 말이지. 그럼 얘네들을 전부 그렇다면 물 50g에는 얼마가 녹을 수 있을까를 밑에다 써보는 거야. 이 양은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거니까 물 50g은 이거의 절반이 되겠지. 이거 2분의 1, 그치? 음. 그러면 60도씨에서 찾아보면요. 60도씨니까 60도에서 원래 110까지 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110이라는 것은 물이 몇 g일 때 얘는 물이 100g일 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게 바로 110이었잖아. 그런데 물이 100이 아니라 물 50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거냐 물어봤으니까 요거 양의 녹는 양의 절반 55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런데 얘가 지금 50 녹아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게 얼마와 마찬가지인데 55인데 지금 현재 얼마 녹아 있어? 50 녹아 있어. 그러면은 5g은 더 5g을 더 녹일 수 5g을 더 녹일 수 있다 이 말하고 같은 거죠. 다시 다시 볼게요. 자, 이 표 자체는 용해도라는 건 다 물 100g 기준으로 한다고요. 물 100g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게 지금 110이야.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물 100g이 아니라 물 50g이니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거 역시 이거의 절반인 55만 최대로 녹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50g 녹아 있다면 얼마 더 녹일 수 있니? 이 말이니까 5g 더 녹일 수 있어요? 이 말이 되는 거지. 지금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어,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자, 이 표에서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표에서는 물 100g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최대로 110까지 녹을 수 있단다 이 말이잖아. 근데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뭐냐면 야, 나는 물 100g에다 녹일 게 아니고 물 50에다가 녹일 거야. 그러면 너 얼마까지 녹을 수 있어?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비례식을 세워서 물 100에는 110이었으니까 물 50에는 거기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건 55가 되겠구나라는 거지. 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맞춰야 돼요. 문제에서 지금 50g에 최대 얼마까지 녹을 수 있니? 이 말이거든. 그러면 나는 물 5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게 얼마인지 찾아내야 돼. 무엇을 통해서? 표를 통해서. 이 표는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양을 준 거니까 그걸 통해서 물 50g에 녹을 수 있는 양을 찾으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런 비슷한 문제 계속 풀어봐야 돼요. 계속 풀어볼게요. 또 풀어보면 또 알게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밑에 거 한번 해볼게요. 40번 넘어가고. 자, 41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지금 온도에 따른 이제 용해도 곡선인데 항상 똑같아요. 이 용해도 곡선도 역시 물 100g 기준으로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항상. 음. 근데 문제를 보자고. 질산칼륨 수용액 A는 현재 불포화 상태냐? 자, 질산칼륨이니까 우리는 이 질산칼륨 곡선에서 보는 거예요. 질산칼륨 용해도 곡선에서 보는데 A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지금. 그렇지? 자, A는 지금 현재 불포화냐, 포화냐? A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 20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점이 여기인데 지금 현재 최대로 녹을 수 있는 만큼 녹아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상태야?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틀렸죠? 자, 그럼 2번. 염화나트륨 수용액 B는 포화냐? 자, 염화나트륨은 염화나트륨 곡선에서 보는 거야. 염화나트륨 온도가 변해도 이렇게 용해도가 크게 차이가 없네요. 그죠? 그러면 B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60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건 어디 점이에요? 바로 이 점이잖아. 근데 지금 현재 아직 덜 녹아 있는 거지. 그러니까 B점은 무슨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아직 포화가 안 됐다. 불포화 상태다라고 할 수 있을 거니까 틀렸다. 그죠? 네. 자, 3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60도씨의 C용액 209g에는 질산칼륨이 109g이 녹아 있느냐.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예시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60도씨를 한번 찾아봐요. 60도씨를 찾아. 60도씨의 C용액. C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C. C는 지금 현재 무슨 상태라는 거예요? 포화 상태죠. 그 용액 209g이래요. 그 얘기는
포화 용액 209g 속에 이 질산칼륨이 얼마가 들어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왜냐면 우리가 물과 질산칼륨이 물에 질산칼륨이 녹아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용액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용액이라는 게 뭐예요? 이 용액이라고 하는 건 물 같은 용매랑 거기에 녹아 들어간 용질을 합쳐서 용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C 용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용액. C 용액 209g. 근데 C는 현재 지금 포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C라는 이 포화 용액이 있는데 이 전체 용액이 몇 g이라는 거예요? 209g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209g 속에는 뭐와 뭘로 되어 있겠어? 물과 질산칼륨으로 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 C 상태가 우리가 무슨 상태다?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물이 100g이다라고 하면은 이 용해도 곡선 자체가 물 100g 기준으로 한 거니까 이 시점에 만약에 물이 100g이다라고 하면은 이 질산칼륨은 얼마 녹아 있다는 거예요? 109g이 녹아 있다는 말과 같은 거죠. 물 100g에 물 100g에 질산칼륨이 109g 녹아 있다. 그게 무슨 점이다? 그게 바로 여기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치면 어때요? 몇 그램 나와? 정확히 209g 나오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다? 아, 얘는 물 100에 질산칼륨이 109가 녹아있는 포화용액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고 문제에서 질산칼륨이 109g 녹아있냐? 109g 녹아있어. 물은 100이고. 그래서 3번이 맞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자, 다시 설명할게요. 굉장히 어렵죠? 처음 이걸 하려면 어려워요. 자, 다시 볼게요. 이걸 이해해야 된다. 자, 문제에서 이제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것처럼 60도씨의 C 용액 209g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60도씨에서 C를 찾아. 그럼 이 C는 지금 현재 꽉 차 있는 포화 용액이거든요. 자, 포화 용액은 물과 녹아있는 용질, 여기서는 질산칼륨이 되겠네. 물과 질산칼륨의 합이 바로 용액이 되는 거죠. 음. 근데 여기에 용해도 곡선에서 보면 109라고 써 있잖아. 이 109라는 말은 물, 물 100g에 109가 녹아있다는 말과 같은 거라고. 그렇죠? 최대 109가 녹아있다는 말과 같은 거니까 이걸 여기다 써주면 이 시점이라는 점은 물이 만약에 100이라면은 질산칼륨이 얼마 녹아있는 거다? 109g 녹아있는 거다라는 말과 같은 거라고. 그런데 마침 문제에서 포화용액이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209g이라면 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209g의 포함액이다라고 하면 내가 물 100에 질산칼륨 109g이 녹아있는 거를 예상했는데 딱 그 값하고 맞아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물 100에 질산칼륨이 109g이 녹아있는 놈이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푸는 거고요. 다른 문제 비슷한 문제 또 한번 해볼게요. 다른 건 어렵고 4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49번. 어떤 고체물질 A의 용해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음. 자, 이 용해도가 이제 아까 곡선처럼 나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표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표로 나올 때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의미는 뭐냐? 물 100에 녹을 수 있는 양이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60도의 물 100에 A를 녹여서 포화 수용액을 만든 다음에 20도로 냉각을 했을 때 섭취되는 양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걸 알려면 먼저
60도씨에서의 포화 용액 속에 들어있는 이 용질 A의 양이 지금 얼마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이거를. 자, 지금 60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60도씨에 물 100g이래. 그럼 얘는 60도씨에 물 몇 g이야? 100g이야. 그럼 여기에 지금 현재 A가 포화 상태로 있으니까 몇 g 녹아 있는지를 이 표를 통해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왜? 60도씨에서의 용해도가 얼마예요? 지금 110이란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다? 아, 얘는 물 100g에 최대 얼마 녹을 수 있다? 110까지 녹을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문제에서 60도씨에서 포화 상태인 물 100에 A는 얼마 들어있니? 110이 들어있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다시 볼게요. 60도씨의 물 100g에 A를 녹여서 포화 상태를 만들었다라는 말은 지금 얘는 무슨 말과 똑같은 거냐면 60도씨에 용해도가 110이니까 얘는 110이 녹아 있다. 어디에? 물 100g에 이 말하고 똑같은 거라고. 지금 현재 얼마 녹아 있다는 거예요? 얘는 110이 녹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몇 도로 냉각한다? 20도로 냉각한다. 냉각을 하면은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32로 줄잖아. 그럼 나는 지금 현재 110이 녹아 있는데 냉각하면 32밖에 못 녹는 거야. 그렇죠? 냉각하면 32밖에 못 녹아. 그럼 나머지 요 차이는 어떻게 돼야 돼? 석출이 돼야 된다고. 그렇죠?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78g이 석출이 된다 이 뜻이. 이해될까요? 그리고 이해 안 되는 사람 돼요? 네. 그럼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자, 40도씨의 물. 자, 이번에는 물 100g이 아니라 50g이에요.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음,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 40도씨의 물 50g에 40도씨의 물 50g에 A를 30을 녹였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위에 있는 문제들은 전부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점이니까 나 같으면 이제 이 밑에다가 어, 물 50g에 녹을 수 있는 용해도를 아래다 써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의 절반밖에 못 녹을 거 아니야. 물 50은. 그쵸? 6.5가 최대로 녹을 것이고 얘는 얼마? 16이 녹을 것이고 50에는 얘는 32가 녹을 거 아니에요. 얘는 55가 녹을 거고 얘는 90까지 녹을 거 아니야. 물 50g이면. 그치? 예. 네, 일단 이거 하고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렇다면 물 50에 A를 30 녹였대요. 물 40도씨는 지금 현재 여기 있잖아. 40도씨. 40도씨는 여기 있잖아. 40도씨에서 용해도가 물 50g에는 최대 32g까지 녹을 수 있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말이냐면 최대로는 32가 녹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30이 녹아 있다 이 말이지. 그림으로 그리면 얘는 지금 물 50에 A가 지금 현재 30이 현재 녹아 있는 상태다 이 뜻이야. 근데 얘를 냉각을 시킬 거래. 몇 도로? 20도로 냉각을 시킨대요.
그러면은 20도 냉각을 시키면 20도에서는 지금 물 50g에는 최대 녹을 수 있는 게 16밖에 못 녹는 거잖아. 얘는 그러니까 16만 녹을 수 있어야 돼, 최대로. 그치? 지금 현재 얼마 있었는데? 30 있었는데. 그럼 나머지는 요 뺀가 얼마? 14g만큼은 못 녹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석출돼야 된다 이거죠. 음, 여기 위에 문제에서 요 110은 석출된 양이 아니라 현재 녹아있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녹아있는 양. 현재 녹아있는 양인데 냉각하면은 최대로 32밖에 못 녹으니까 나머지는 고체로 돌아와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지금 질문하신 분은 이 단톡방에다가 선생님이 용해도 관련 영상 올려줄 테니까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음. 자, 5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어떤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인데 이 중에 불포화 용액을 써라. 시험이 잘 나와요. 시험이 잘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지만 서술형으로 잘 나와요. 자, 불포화 용액은 뭡니까? D잖아요, D. 이 D라는 불포화 용액을 포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쓰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죠. 얘를 지금 고체를 더 넣어주는 방법. 첫 번째, 고체를 더 넣어준다. 그래서 포화 상태로 만드는 거지. B점으로 만드는 거지. 또는 냉각시키면 되지. 냉각. 냉각시켜서 포화 상태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용해도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용해도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고, 여러분들 용해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 그다음에 이제 기체 용해도를 보기 위해서, 아니, 52번 한번 더 해볼까요? 고체 용해도 한번. 자, 52번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문제를 풀어보자 그랬어요. 자, 80도씨에서 이 고체의 포화용액 500g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어렵습니다. 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80도씨에서 이 고체의 포화용액 500g을 60도로 냉각시킬 때 어떻게 되겠느냐? 자, 이거 어떻게 찾는 거냐면 80도니까 일단 80도를 찾아. 그 다음에 포화용액이라고 했잖아. 그럼 포화용액이면은 얘는 80도에서 포화용액 누구예요? 여기서 B, 빨간색, 이 B점이라는 거잖아. 얘가 포화 상태, 포화용액이죠. 이 얘기야. 지금 80도씨에서의 포화용액이라는 건 누구라는 거냐면 지금 이 B점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이 포용량을 표현하면은 물이 100g이라면은 이 고체 물질 A라는 물질은 지금 현재 얼마 녹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150 녹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포화 용액이라면 얘는 지금 이렇게 녹아 있다면 포화 용액은 얼마가 되는 거야? 포화 용액의 전체 질량은 얼마인 거예요? 250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포화 용액이 250g이 아니라 몇 g이래? 그거의 몇 배야? 두 배인 500g이네? 그 얘기는, 아, 물도 두 배, 얘도 두 배 녹아 있다는 말과 같은 거다. 아, 물 200에 A가 300 녹아 있는 포화용액이구나, 라는 걸 찾아내는 거죠. 됩니까? 돼요? 그러니까 얘는 80도씨에서의 포화용액 500g이라는 말은 물 200에 A가 300 녹아 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녹아 있는 거다? 얘가 300 녹아 있는 거야.
그럼 얘를 60도로 냉각을 시킨대. 자, 그러면 얘를 60도로 냉각을 시켜보면 어떤 점으로 가는 거냐? B를 60도로 냉각시키면 A점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60도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은 지금 현재 여기 100이잖아. 만약에 150이 있었다고 하면은 100밖에 못 녹으니까 그 차이인 50만큼이 석출돼야 되는 건데 이것은 물 100g일 때 기준이고 우리는 지금 물 200g일 때 기준이니까 녹아있는 양도 석출되는 양도 그거의 몇 배가 돼야 돼요? 두 배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100이 석출돼야 되는 거예요. 100g이 석출된다는 거지. 다시 합니다. 이해되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물이 항상 100으로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런 문제 잘 나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자, 80도씨에서 포화용액 500g이라고 주어졌어요. 얘를 냉각할 거다. 그러면 80도씨에서는 지금 용해도가 150이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현재 만약에 물이 100이라면 얘는 지금 A라는 용질은 150이 함께 녹아있는 게 포화용액인 거죠. 그럼 포화용액의 양이 얼마야? 250이라고.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250이 아니라 포화용액 500이래. 그 얘기는 250의 몇 배예요? 두 배만큼 있다는 거야. 그러면 물도 두 배, A도 두 배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도 200이고 A도 그거의 두 배인 300이 녹아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얘를 냉각을 시키면 150일 때 석출되는 양이 요 차이인 50이니까 사실은 150이 아니라 300이 녹아 있는 거니까 석출되는 양도 전체 석출되는 양도 몇 배가 돼야 돼? 두 배가 돼야 된다. 100g이 된다. 네,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물질 특성 세 가지 뭐 했어요? 끓는 점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밀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용해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런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섞여 있는 여러 가지 혼합물들을 분리해낼 수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물질의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물질의 혼합물을 분리해보자. 그런 걸 우리가 증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끓는 점이 다르고 섞여 있다. 그러면 얘를 끓이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나와서 우리가 분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A하고 B가 섞여 있었어, 액체가. 그럼 얘를 가열해. 가열하면은 끓는 점이 낮은 물질, 뭐 예를 들어서 A가 낮다 그러면 A가 먼저 끓어 나오고 여기는 B가 남겠지? 그럼 A하고 B를 이렇게 분리해낼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런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증류라고 하면서 얘는 무슨 차이를 이용한 거다? 물질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물과 에탄올의 분리인데요. 물하고 에탄올을 같이 가열하면 물의 끓는 점은 100도고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거든. 그러면은 에탄올의 끓는 점이 더 낮잖아. 그럼 에탄올이 먼저 끓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기억에서 물과 에탄올이 있는데 이를 가열한다? 그러면은 끓는 점이 낮은 에탄올이 주로 끓어 나온다. 먼저. 그래서 이렇게 분해할 수 있다는, 분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탁한 술에서 탁한 술에서 맑은 소주를 얻는 거. 이 역시 끓는 점이 낮은 소주가 먼저 얻어지는 것이고 바닷물. 바닷물을 증발시키면
식수를 얻을 수 있죠. 이것도 끓는 점 차이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유라고 하는 거 이런 원유도 원유는 석유야 석유. 이 석유를 증류탑에다가 넣고 분리하면은 끓는 점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석유 성분들로 분리가 된다. 다 무슨 차이를 이용한 거다? 얘들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거다. 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밀도 차는 더 쉬워요. 밀도 차이는 우리가 아까 밀도가 작으면 위로 뜨고 밀도가 크면 가라앉는다 했잖아. 그런 차이로 우리가 밀도 차이로 분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섞이지 않아야 되겠죠. 밀도가 다르면서 서로 섞이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음. 그때 이제 밀도 차이가 나는 물질을 분리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실험 도구가 이제 이거거든요, 이거. 기름이 위에 뜨고 물이 이제 가라앉으니까 얘 뚜껑 열어가지고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는 건데 이걸 재결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까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문제 나왔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어? 이렇게 했었잖아. 이렇게 해서 용해도 곡선인데 얘가 용해도 곡선인데 요 A라는 점이 포화 상태면은 얘를 냉각시키면은 여기 A 다시로 오게 되고 그때 최대 녹을 수 있는 건 여기 B점이 된다고 하면은 바로 요 차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다시 고체로 돌아와야 되잖아, 속출. 음. 그래서 녹아있던 A를 고체로 얻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B가 녹아있다. B는 석출이 안 되게 하고 A만 석출되게 하면은 A하고 B를 분리해낼 수 있게 되는 거지. 이런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재결정. 다시 고체를 얻어낸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뭔가 염화나트륨과 붕산이라든지 순수한 뭐 질산칼륨 분리한다든지 천일염에서 순수한 소금을 얻는다든지 합성약품을 정제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재결정 방법으로 구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게 있는데 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건 용매를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색소 같은 거. 색소를 딱 찍으면 얘들이 물이 올라갈 때 물에 따라서 올라가는데 속도 차이가 생겨. 그래서 속도가 빠른 거는 B처럼 위로 올라가고 속도가 느린 거는 이제 차이가 나면서 이렇게 분리가 된다. 예,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크로마토그래피 해석할 때는 뭐 이런 거야. 문제 통해서 보자고, 문제 통해서. 자, 5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58번. 자, 이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 그림은 액체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한 증류 장치다. 자, 증류라고 하는 건 우리 세 가지 물질 특성 중에서 무슨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한다 그랬어요? 끓는 점, 밀도, 용해도 중에서. 그렇지. 끓는 점 차이죠. 어. 자,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58번.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A하고 B하고 좀 섞여 있는 거거든. 얘를 가열하면은 여기서 한 놈이 기체가 먼저 되겠지. 지금 B가 여기 얻어진 걸로 보니까 B가 먼저 기체가 돼서 온 거죠. 그러면 끓는 점은 누가 더 A하고 B 중에 누가 더 높은 거예요? A가 높은 거지.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 나온다 했잖아. 그렇지? B가 끓어 나온 것으로 봐서 끓는 점은 A가 높은 것이다. 음. 여기서 이제 기억. A에서는 액화, B에서는 기화가 일어난다. 자, 올라갈 때 여기 A에서는 기체로 되는 거니까 기화가 되는 거죠. 액화가 아니라. 그리고 얘는 기체가 다시 액체로 바뀌니까 이게 액화가 되는 거지. 순서가 바뀌었고요. 자, 끓임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다 끓임족이라는 걸 넣어요. 그럼 갑자기 넘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맞는 설명이고. 자, 용해도 차이 아니죠. 끓는 점 차이죠. 답은 이 몇 번? 2번이 된다.
네, 하준이 안녕하세요. 우리 하준이 잘 있었어요? 반가워. 음, 자, 5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원유를 분리하는 증류탑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원유 분리 우리는 무슨 차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끓는 점 차 이용하는 거잖아. 그치? 음. 그래서 이 제곱대에서 얻어지는 거는 끓는 점이 어떤 애들이야? 높은 애, 낮은 애? 낮은 애가 먼저 위에서 얻어진다. 요 아래로 갈수록 끓는 점은 높은 애들이 아래에서 얻어진다. 라는 거 이야기했었죠? 옳지 않은 것은 자,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것이 어때요? 맞네. 분리되어 나온 높이가 끓는 점에 따라서 다르다. 맞죠? 여러 번의 증류가 일어난다. 지금 여러 번 증류가 일어나고 있고요. 끓는 점이 높은 애가 위쪽? 아니죠. 낮은 애가 위쪽에서 얻어진 거죠. 이와 같은 원리로 공기도 분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잘했고요. 음, 자, 63번 같은 문제. 자, 이런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A와 B를 분리하고 싶다. 그럼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겠느냐? 자, 무슨 차 이용하는 거죠, 이거? 액체의 밀도차 이용하는 거죠. 자, 밀도차 이용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섞이면 되는데 안 돼. 섞이지 않아야 한다. 두 번째, 반드시 무슨 차이가 있어야 된다? 밀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 두 가지 있어야 되죠. 그러면 밀도 당연히 달라야 하고요. 서로 섞이지 않아야 한다. 다음 몇 번? 3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층이 져야 되겠지. 이렇게 층이.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68번 문제인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하는 건데 바로 아까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인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재결정 방법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녹였다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냉각시키는 거야. 냉각.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염화나트륨과 붕산의 용해도 곡선이다. 염화나트륨 20g, 붕산 20g을 섞어서 80도에다가 물 100g에 모두 녹였다. 다행히 여기 물 100g 기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에 녹였네요. 그런 다음 20도로 냉각을 했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 용해도라는 자체가 물 100g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에도 다행히 물 100g에다가 얘들 20씩 녹였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볼 거는 온도를 보는 거야. 몇 도? 80도. 그러면 그래프에서 뭘 찾아? 80도를 찾아요. 그 다음에 각각 얼마씩 녹였는지 점을 찍는 거야. 자, 염화나트륨 얼마 녹였대? 20g 녹였대. 그럼 한 20g이면 이 정도 되겠네요. 이거 한 20 되겠다, 그지? 붕산도 20 녹였대요. 그럼 붕산도 여기에 20 녹아 있겠네, 그지? 음. 얘를 냉각을 할 거예요. 몇 도로 냉각해? 20도로 냉각해. 자, 그러면 먼저 염화나트륨을 한번 볼게요. 염화나트륨의 용해도 곡선 이래. 이래. 그럼 염화나트륨은 80도씨에서 20이 현재 녹아 있다는 거는 현재 무슨 상태예요? 염화나트륨은 불포화 상태잖아. 이만큼 더 녹을 수 있는 거잖아, 지금. 근데 지금 현재 이만큼 녹아 있으니까 불포화 상태. 얘를 20도까지 냉각을 해봐요. 그럼 여기로 오잖아. 20도로 냉각을 시켜도 염화나트륨은 아직 이만큼 더 녹을 수 있으니까 여전히 무슨 상태다? 여전히 불포화 상태다. 자, 그러면 염화나트륨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물 100g에 염화나트륨이 20g이 녹아 있는데 얘를 냉각을 시켜도 불포화 상태니까 얘는 여전히 20g이 잘 녹아 있는 상태가 되겠지. 염화나트륨은 석출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염화나트륨은 석출이 안 되는 거지. 계속 불포화 상태니까.
염화나트륨 섭취이 안 된다. 이걸 알 수 있고, 첫 번째 사실, 어, 염화 나트륨은 섭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자, 이번에 붕산을 볼게요. 자, 붕산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그때 20g이면은 여기 정도, 이 정도 한 20 되겠잖아, 그지? 그래프 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80도씨에서 붕산 20g 녹였다라고 하는 거는, 붕산도 역시 현재는 지금 무슨 상태예요? 불포화 상태죠. 이만큼 더 녹일 수 있으니까, 그지? 얘를 냉각을 한다는 거 아니야. 냉각을 하면은 지금 20도까지 냉각하면 어디로 옵니까? 요 점으로 오는 거잖아. 그럼 현재 지금 얼마 녹아 있는 거예요? 붕산은 20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도에서는 최대로 얼마까지밖에 못 녹는다? 5밖에 못 녹는다. 그러면 요 차이가 얼마야? 15죠? 이 15만큼은 못 녹으니까 고체로 돌아와야 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석출이라고 한다. 두 번째. 붕산은 냉각하면은 석출이 되는구나. 얼마? 15g이 석출되겠군.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말은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여기다가 염화나트륨 20g과 붕산 20g을 같이 녹였어. 다 녹아 있었어. 그런데 냉각을 하니까 염화나트륨 20g은 잘 녹아 있는데 붕산은 20g 중에서 15g만큼은 고체로 돌아와야 되고 나머지 5g만 녹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거름종이로 걸러요. 거름종이로 걸른다는 건 뭐냐면 이 깔때기에다가 거름종이를 깔고 여기다 얘를 부어 이렇게. 그러면은 고체인 붕산 15g은 걸러지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 깔때기 밑으로는 염화나트륨 20g 물에 녹아서 내려가고 붕산 5g 내려가고 물론 붕산도 섞여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붕산만 따로 뽑아냈잖아.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재결정 방법이다라는 거지. 네. 이해됐어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붕산은 석출되지 않는다? 자, 방금 붕산 석출된다고 했잖아. 그치? 틀렸고요. 자, 2번. 거른 용액에는 붕산이 더 이상 없느냐? 붕산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아직 5g은 아직 있다고 했잖아. 그지? 거른 용액이라는 건 여기 거른 용액 밑으로 내려간 용액을 말하는 거예요. 자, 거름종이 위에는 염화나트륨이 있냐? 아니죠. 붕산이 있는 거지. 그치? 음, 틀렸고. 용해도차를 이용한 분리다. 그렇지. 4번이 맞는 것이고 사인펜 색소 같은 것은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한 문제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 결정. 이거 한 문제만 제대로 이해하고 가도 괜찮아요. 이해되겠어요? 자, 비슷한 문제 70번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같이. 옆에 있는 건데 같이 풀어보자. 똑같아요. 내용은. 복잡할 게 없어. 똑같다. 읽어볼게요.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을 분리하기 위한 거다. 지금 붕산 대신에 이제 질산칼륨이 나타난 거지. 자, 60도씨의 물 100g에 질산칼륨 40과 염화나트륨 1g을 넣었다. 자, 질산칼륨은 40, 염화나트륨은 1. 어, 질산칼륨은 얼마를 40을 녹였고 염화나트륨 얼마를 1을 녹였다는 거죠. 그랬을 때 얼음물을 넣은 수조에 냉각한다. 그러니까 0도씨로 만든다는 거야. 60도씨에서 지금 0도씨로 만든다. 60도씨 온도로 녹였다가 0도씨로 냉각한다는 거구나. 그러면 거름잔치로 걸러서 석출된 물질을 분리한다. 그럼 한 놈은 고체로 석출된다. 그 말이에요. 음.
걔가 누구겠느냐? 자, 먼저 질산칼륨을 예를 들어보면 60도씨에서 42도가 있다. 그래서 질산칼륨 지금 여기 파란 점 이 점에 있는 거야. 근데 얘를 0도씨로 냉각을 하면은 0도씨로 냉각을 하면은 여기 0도씨에서는 지금 질산칼륨이 이만큼 최대 녹을 수 있는 게 이만큼이니까 지금 40이 녹아 있으니까 질산칼륨은 이 차이만큼이 어떻게 되겠어? 고체로 석출돼야 되겠네. 뭐 대략적으로 한 25g 정도 석출되겠네요. 정확하진 않지만. 누가? 질산칼륨. 근데 염화나트륨은 1g 녹였다고 했죠. 1g. 1g은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1g. 그럼 1g을 냉각시켜도 염화나트륨의 이 용해도 곡선은 한참 위에 있단 말이야. 계속 무슨 상태야? 불포 상태니까 염화나트륨 석출이 되지 않고 질산칼륨만 석출이 된다. 그러면 이 거름종이 위에는 누구만 남겠어요? 여기에 질산칼륨만 남는 거지. 음.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70번 나이 과정에서 약 15g이 아니라 약 한 25g 석출된다고 했고요. 분리된 물질은 질산칼륨이다. 그렇지. 질산칼륨이 석출된다고 했고 이런 거를 재결정이라고 한다. 그렇지. 그래서 4번 니은과 디귿이 된다. 라는 거예요. 네, 좀 어렵지만 할 수 있겠죠? 열심히 해보세요. 자, 크로마토그래피 한번 해볼게요. 자,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런 식으로 돼요. 75 문제인데 크로마토그래피는 아까 뭐 이용한다 그랬어? 용매를 따라서 이동하는 물질의 속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라고 했어. 속도 차이. 달리기야, 달리기. 음. A라는 물질은 지금 달려서 여기까지 갔다는 거고, B라는 물질은 달려서 지금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D라는 물질이 좀 보면은, D라는 물질은 지금 A라는 물질이 간 거리가 똑같고, 여기 지금 C라는 물질이 간 거리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D라는 거는 A와 C의 혼합물이라는 거를 우리가 추측해낼 수도 있어요. 다시. 자, A, B, C, D를 여기다 점을 찍은 거예요. 점을 찍고 이제 아래에다가 물을 댄 거야. 그럼 물이 이렇게 흡수해서 올라가면서 얘들이 따라 올라가는 거리가 이만큼, 요만큼, 요만큼. D는 두 개, 요만큼, 그다음에 요만큼. 음. 그러니까 속도를 가장 빠른 건 C라고 할 수 있는 거고, D는 C와 A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D는 순물질이냐? 아니죠. D는 A하고 C를 최소한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B는 D의 구성 성분이냐? B는 안 섞여 있죠. D에는 A와 C가 섞여 있다. 잠깐만. B는 B는 B의 구성 성분 아니죠. 3번이 맞는 말이네. A와 C가 섞여 있다. 그렇죠? 순물질은 한 가지냐?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죠. A, B, C가 순물질이라고 볼 수 있고,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누구예요? C가 가장 빨랐네, 그지? 이렇게 찾는 거예요. 크로마토그래피가 어려운 게 없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고, 나머지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쭉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다 풀어보시고, 여기 정답, 네, 여기 제일 뒤에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시험 잘 보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남겨보세요. 질문 있을까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시험 잘 보고 오세요. 또 만나요.